아니 외국인이라고 봐줬더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거참 젊은 사람이 안 되겠네. 매운맛 좀 보고 싶어? 다시 날씨가 더워지는 지금 제가 올해 초 한국과 일본에 다녀왔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솔직히 그때의 방문으로 제가 더위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했던 경험과 그리고 결국에는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일등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보나이고 직업은 디지털 웹툰 작가입니다. 물론 캔버스에 그리는 그림도 잘 그리지만 요즘에는 워낙에 디지털 기기들의 성능이 발전해서 캔버스에 실제로 물감을 이용해서 그리는 것과 거의 똑같이 화면 속에 그릴 수 있거든요. 이미 캔버스에 그리는 웹툰 작가 시장에 제가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서 그 경쟁을 다 이겨내고 유명해지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곳에 제 그림을 게시하고 그리고 그 그림의 원본 파일을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웹툰 작가가 생긴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시장이 일반 그림보다 크지는 않기 때문에 돈이 될까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몇 년 전 NFT라는 신개념이 등장해서 디지털 웹툰 작가들의 몸값이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 그림도 거품에 거품이 껴서 지금은 절대로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받고 그림을 팔았지만 지금은 매일같이 열심히 그림을 그려야 밥벌이를 해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밥벌이를 해먹고 살 수 있게 안정적인 수입이 나온다는 것에 감사해하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난히 새로운 곳에 가보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봐야 영감이 떠오르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리에 앉아서 상상만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웹툰 작가들을 보면 그저 부러울 따름이죠. 반면에 저 역시 새로운 곳 새로운 경험을 하면 쉽게 영감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웹툰 작가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요. 저에게는 새로운 자극만 있으면 언제든 그림을 그려낼 잠재력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큰 축복이에요. 심지어 저는 정착하고 있는 집이 없습니다. 유럽의 전역을 돌며 저렴한 숙소들을 찾아서 한 달 또는 2달 주기로 살면서 새로운 지역을 돌아가거든요. 심지어 숙소도 다 똑같이 생긴 호텔들이 아니라 에어비앤비라는 좋은 숙박 공유 서비스 덕분에 단 하나밖에 없는 형태의 다양한 숙소들에서 지내며 다양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월 단위로 예약을 하면 보통 25%에서 30%까지도 할인을 해주고 게다가 숙소의 호스트와 잘 이야기하면 거기서도 10% 정도 더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만 구하면 정말 저렴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저는 유럽을 돌며 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작품이 잘 나왔고 그것을 비싼 가격에 구매해주는 고객이 있었어요. 덕분에 금전적인 여유가 조금 생기게 되었고 언젠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자금이었죠. 저는 그동안 꿈꿔봤던 아시아에서 몇 달 살아보기를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아시아에 가서 그냥 놀고 오는 게 아니라 매우 다른 환경, 매우 다른 자극이 다가올 테니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올 생각이었어요. 인스타그램에는 제가 아시아에 가서 새로운 영감을 얻어오겠다며 게시글도 올리기도 했고요. 제가 새로운 나라에 가면 새로운 스타일의 그림을 그려냈기 때문에 제 팬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기도 했죠. 당연히 중국은 뺐습니다. 그곳에서 영감을 얻게 되면 뭔가 그림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질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심지어 중국 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는데 다시 중국만큼은 절대로 안 가겠다고 말하는 걸 보면 제가 중국에 가야 할 이유는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중국은 에어비앤비가 없어서 호텔에만 다닐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떠올릴 아이디어에 굉장히 한정된 영감을 제공하는 것이라서 더욱더 중국은 제외했습니다.
공짜로 비용을 대준다고 해도 가면 안 되는 곳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과 일본을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한국에 먼저 가볼까 했는데 비행기표와 숙박요금 등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비교해보다가 마침 일본의 저렴한 숙소가 나와서 그곳에 한 달짜리 예약을 걸었습니다. 일단은 일본에서 지내며 그동안 한국의 저렴한 숙소를 알아보면서 적절한 숙소가 나오면 예약을 하고 그 뒤에 한국으로 가는 것으로 일정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예약한 숙소는 멋진 마당이 보이고 다다미 바닥에 깔려있는 전통 방식에 가까운 일본 주택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요소가 섞인 모습의 주택이지만 중간에 마당이 보이고 다다미 방이 깔려있는 집에 지내게 된다면 제가 또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릴지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오사카였는데 한 달짜리 예약을 하니 숙소의 호스트가 저를 마중 나오기까지 했어요. 그의 차를 얻어 타고 숙소로 도착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주며 보일러 작동법도 마찬가지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업하는 환경에 방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한 달 동안 청소는 제가 스스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호스트는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다다미 방이 깔려있는 방이었는데요. 뒤로 창문을 열면 마당이 보이기도 해서 정말 쾌적하고 새로운 환경의 아이디어가 샘솟는 기분도 들었거든요. 외출도 많이 해서 새로운 것을 보고 오기도 했는데 방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그 안에서 정말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커다란 삼각대를 세워놓고 30인치짜리 대형 모니터를 세로로 놓고 작업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음식도 먹고 마실 것도 마시며 거의 작업실처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음식물을 쏟기도 하고 커피를 쏟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바닥을 잘 닦아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그 사이에 틈이 많던지 완벽하게 지워지지는 않더라고요. 일본인들은 이런 것들을 잘 지우는 방법을 알겠지만 저는 이런 환경이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고충이 하나 있었는데요. 집이 너무 덥다는 거예요. 알려준 대로 에어컨을 잘 틀어도 너무나 더워서 아침에 눈을 뜰 때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아픈 날도 많았어요. 더 있다가는 열사병에 걸려버려서 작업이고 뭐고 고생할 게 분명해서 집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에어컨을 잘 작동시킨 것 같은데 집이 너무 더워요. 제가 작동법을 다시 배워봤으면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어플을 통해서 보냈죠. 호스트는 곧바로 메시지를 읽고 방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시원하게 잘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호스트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호스트가 웃으며 방문했습니다. 호스트는 제가 어디서 자는지 물었고 저는 다다미가 깔려있는 방에서 작업하면서 잠도 잔다고 말했고 다다미 방으로 들어온 호스트는 표정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에어컨 사용법을 알려주기도 전에 이미 화가 나 있었어요. 우선 바닥에 음식물과 커피 얼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분노했고 제 삼각대를 보더니 그 삼각대가 바닥을 누르고 있어서 동그랗게 자국이 3개 남은 것을 가지고도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다다미 방은 딱딱한 바닥이 아니고 쿠션 느낌이 있는데 이 쿠션은 탄력이 그다지 강한 게 아니라서 이런 물건들이 놓여 있으면 그대로 자국이 남는데요. 그리고 뭘 흘리면 얼룩으로 남을 수도 있어서 관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사유는 시설물 파손이요. 저는 조금 황당했습니다. 그냥 바닥에 작업대를 놓고 쓴 것이고 음식물을 흘리는 것은 살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했으나 그는 에어비앤비 측의 시설물 파손으로 퇴거를 요청한다며 증거 사진도 찍고 저를 퇴거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요청이 승인되어서 저는 퇴거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남은 숙박비는 환불도 못 받았어요. 시설물 훼손이라며 보상해야 된대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렇게 쫓겨났고
일본에 있어야 할 남은 기간 호텔에 머물었는데요. 이때부터 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더위에 노출되면서 자꾸 작품에 대한 열정으로 몸이 버텼던 것 같은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갑자기 환경이 변화하니까 몸이 견뎌내지 못한 것이죠. 어지러움과 몸살에 시달렸어요. 일본에서는 작품 한 개를 올리고 그 다음 작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결국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일본에서 여러 가지 작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겨우 한 개만 올라왔다며 실망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저의 몸 상태를 설명하고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게시했습니다. 그러자 댓글들이 많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다다미 방에는 원래 아무것도 놓지 않아야 한다. 관리가 어려워서 일본인들도 모든 방을 다다미로 하지 않는다는 등 제가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일본의 다다미에 대해서 잘 몰라서 유사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찌되었건 일본에서의 큰 기대감은 실망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일본 호텔에서 한국의 괜찮은 숙소를 찾을 수 있었어요. 경기도 안양에 있는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이래요. 솔직히 숙소비가 저렴하지는 않았지만 빨리 일본에서 뜨고 싶었고 최소한 더워 보이지 않는 집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설명란에 여름에 너무 추워서 긴팔 긴 바지를 입고 다닌다는 글이 써있길래 그냥 예약해버렸습니다. 이미 더위라면 치가 떨리고 정말 소름 돋게 싫었으니까요. 그렇게 비행기 일정도 바꿔가며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작동 설명을 가장 유심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미친 듯이 더웠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바깥 공기와 마주치자 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를 정도로 더웠거든요. 도쿄의 기온은 영상 28도였는데 한국은 영상 35도래요. 한국에 왔는데 이렇게나 더울 줄 몰라서 많이 당황했었기 때문에 첫날부터 에어컨을 강하게 틀고 잠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집안이 덥지는 않았지만 일본에서도 깨어있을 때는 그럭저럭 있을만 했다가 잠이 들면 너무 더워서 깬 적이 많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 상황에 직면합니다. 추워서 덜덜 떨면서 잠에서 깼어요. 요즘 글로벌 온난화가 문제라더니 이상 기온이 있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바깥 공기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미친 듯이 신선한 공기가 들이찼고 저는 한국의 집의 구조가 일본 집들보다 수십 배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니 그 어떤 유럽의 집들보다도 시원했고요. 저는 다음 날 한국인 호스트에게 어제 에어컨을 틀었더니 너무 추웠다며 적정 온도가 몇 도인지 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한국인 호스트가 알려준 대로 적정 온도를 맞추고 나니 정말 너무나도 쾌적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이 너무 시원해서 바닥에 누워있다가 낮잠을 몇 시간씩 자버리기도 했어요. 그동안 몸 상태가 약해져 있던 것도 말끔하게 치유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편의점에서 필요한 것만 사와서 집안의 포근함을 즐겼습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일본과 비교를 해서 그렇지 사실 한국 집은 유럽의 그 어떤 집들보다 포근합니다. 정말 이건 획기적인 방식의 보온입니다. 집 전체가 시원하니까요. 그렇게 며칠간 생전 처음 해보는 요양을 하고 나니 몸이 매우 개운해졌습니다. 외출도 하며 한국의 모습을 구경하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봤던 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국의 아파트에 영감을 받아서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서울까지 안 가고 인천의 번화가만 가도 새로운 모습에 눈이 즐겁기도 했지만 추운 겨울이라서 그런지 집 안에 들어갈 때마다 느껴지는 온기가 너무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서 한국의 어떤 것들보다 한국의 아파트를 더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나라에 가든지 호텔에서 묵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나 한국과 일본 모두 저에게는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고요.
물론 일본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기는 했지만 또 결국에는 제 소중한 경험과 자산 아니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기억은 포근함, 따뜻함으로 남아서 제가 한국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림의 전반적인 색감이 주황색 쪽으로 가기도 하네요. 혹시라도 겨울에 한국 방문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일반적인 호텔 말고 한국인들이 지내고 있는 평범한 아파트에 가서 한번 지내보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추천해 봅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택시 좀 세워봐요. 엄마 코피가 멈추지 않아. 도시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한 미국 소녀의 코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지된 순간 택시 운전사는 외과 의사 못지않은 숙련된 처치로 그 미국 모녀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택시 운전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모니카입니다. 제 인생의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토록 아름답고 복잡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저와 한국과의 인연은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계기가 되었어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가 기억이 나요. 항상 생기가 넘치던 그 눈동자는 세월과 질병의 끊임없는 행진에 굴복하여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내 손을 꽉 잡으며 여전히 싸우고 있고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녀는 속삭이는 목소리로 나한테 뭔가 약속해줘야 해라고 말했어요. 나는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든지 엄마 한국으로 데려다 줄래? 어머니는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벚꽃이 피는 곳에 내 육골을 뿌려줄 수 있겠니? 내 마음 한 조각을 그곳에 남겨두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쉬고 싶어. 그때는 어머니의 부탁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국에 가본 적도 없었고 그녀가 다녀온 여행과 그녀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녀에게 약속했어요. 그것이 제가 그녀에게 한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그 후 며칠은 애도와 준비 그리고 내 나침반이 되어 주던 그녀가 없는 삶을 헤쳐나가려는 노력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어린 피치를 유일한 닻으로 삼고 슬픔의 바다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어요. 피치는 너무 어려서 상실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 순수함이 제 아픈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우리는 생명의 계절인 봄의 한가운데서 한국으로 출발했지만 저는 새롭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비행 시간은 길었고 피치는 비행 내내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잤어요. 저는 내 마음의 한 조각인 피치를 보며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며 느꼈을 감정이 궁금해졌죠.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외국어의 합창 읽을 수 없는 문자로 그려진 표지판, 낯선 향신료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압도적이고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게 모든 것을 준 여인을 위해, 마지막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어머니가 많은 시간을 보냈던 도시로 향했고, 어머니는 그곳을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될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묘사했어요. 택시 안에서 바라본 도시는 신문을 보는 노인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젊은 여성들, 게임을 하며 낄낄대는 아이들 등 매우 붐비었어요. 그런데 예고도 없이 피치의 코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피치의 창백한 피부가 선명한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 공포가 밀려왔어요. 저는 엄마였지만 그 순간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휴지를 더듬더듬 만지고 말로 달래고 흐름을 멈추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를 구해준 것은 택시 운전사였어요. 그는 상황의 긴박함을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하게 택시를 세우고 완벽한 영어로 잠시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손은 능숙하게 피치의 머리를 뒤로 젖히며 연습한 것처럼 편안하게 압박을 가했어요. 그는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구급상자를 가지고 있었고 전에도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사람처럼 자신감 있게 일했어요. 출혈이 멈추고 피치의 눈물이 마르자
그는 막대 사탕을 건네며 미소를 지으며 눈가에 주름을 잡았어요. 이제 다 나았어요. 이제 눈물 안 흘려도 돼요. 알았죠. 저는 안도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의 능숙한 처치에 그에게 물어봤어요. 그는 몇 년 전에 와서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가르쳐준 미국 의료진에 대해 이야기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고 말했어요. 제 어머니도 그 의료진 중 한 분이셨죠. 그 순간. 저는 갑자기 한국이 그렇게 낯설고 압도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일부가 이곳의 택시기사 같은 사람들의 삶에 녹아있는 것 같았어요. 택시 운전사 박 씨는 우리를 호텔로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했어요. 저는 더 이상 강요하고 싶지 않아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예요. 그가 백미러를 통해 제 눈을 마주치며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는 내 여동생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고마움의 빚을 갚는 거죠. 서울 거리를 달리며 박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몇 년 전 누나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누나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곁을 지켰던 분이 바로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우리에게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라고 하시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만져주셨는지 생각하니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제 영웅이었지만 이제 저는 어머니가 도와준 사람들의 눈을 통해 어머니가 암흑의 시대의 희망의 등불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박 씨가 이 지역 최고의 호텔 중 하나라고 장담한 소박하지만 따뜻한 호텔에 도착했어요. 그는 짐을 들어주고 피치에게 막대 사탕을 한 개 더 주며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전화하세요 라고 그는 말했어요. 그 진심이 담긴 제안에 저는 눈물을 훔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날 밤 피치가 여행에 지친 채 푹 잠든 사이 저는 창가에 앉아 이제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이 이국 땅에서 느낀 감정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어느 때보다 어머니와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어머니의 존재와 영혼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벚꽃공원을 찾았어요. 이 공원은 매년 벚꽃이 피는 것으로 유명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자연의 장관이었어요. 분홍색과 흰색 꽃으로 가득 찬 나뭇가지 사이를 걷는 동안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한적한 장소를 찾았고 시냇물은 비밀을 속삭이듯 흐르고 있었어요. 손끝에 닿는 유골함의 표면이 차갑고 매끈한 유골함을 꺼내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박 씨에 대해, 도시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도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그녀의 유산이 살아 숨쉬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피치를 곁에 두고 어머니의 육골을 벚꽃 사이에 뿌렸고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름다움과 하나가 되었죠. 이별을 고하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깨달음의 순간이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이곳에 자신의 많은 것을 바쳤고 그 대가로 이곳은 저에게 유대감과 소속감을 주었어요.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감사의 빚이었죠.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어머니가 애정을 담아 말씀하셨던 장소들을 방문하며 도시를 탐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머니의 존재를 느꼈죠. 그것은 사람들의 친절한 풍경의 아름다움.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 나라를 사랑하셨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도시 중심부에 있는 작은 클리닉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클리닉은 어머니가 자원봉사를 했던 곳이었으며 벽에는 그곳에서 봉사했던 의료진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곳에는 태양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직원들은 어머니를 기억하고 지칠 줄 모르고 일했던 그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가족의 일부가 된 미국인 의사를 기억했어요. 그들은 그녀의 연민과 혼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자부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어머니 이상의 존재였고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찬 세상에 선의 힘이 되어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의 북적거림과 아침에 선율로 활기찬 도시로 나서는 우리를 따스한 햇살이 맞이해 주었어요. 호기심이 무한한 피치는 가보고 싶은 곳의 목록을 작성했고 그 열정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밝은 불꽃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자원봉사를 하셨던 진료소였죠.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와 사진으로 익숙한 그곳의 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직원들은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했고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은 우리를 순식간에 연결해 주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안내하고 그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나누고 싶어 했어요. 클리닉을 둘러보면서 어머니가 수많은 시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셨던 방을 보여드렸어요. 벽은 어머니가 항상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부드러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어머니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온화한 태도를 가진 친절한 의사는 제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유난히 혹독했던 겨울 독감이 도시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작은 진료소의 환자 수가 넘쳐났어요. 어머니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거의 쉬지 않고 일했다고 그는 회상했어요. 그때 우리는 당신 어머니의 헌신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라고. 그는 경건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는 의학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연민으로 치유의 언어를 구사했어요. 그녀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했고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었어요. 저는 자부심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그 말을 들었어요. 어릴 적에는 어머니의 헌신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지만 이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을 방문한 후 우리는 근처의 작은 공원에 도착했고 해가 지면서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피치는 그네를 타고 놀고 있었고 피치의 웃음소리는 우리 주변에 울려 퍼지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에서의 또 다른 하루를 준비했어요. 우리는 어머니의 수건 사업이었던 작은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어요. 센터는 이른 시간에도 활기가 넘쳤어요. 저희를 반갑게 맞이한 센터장 김 씨는 머리에 은빛과 얼굴에 주름으로만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는 어머니를 생생하게 기억하며 센터의 건강 클리닉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어머니의 노력을 이야기할 때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니는 자연의 힘이었어요. 라고 김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는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웠어요. 김 씨와 저는 어머니가 어려운 가정에 식료품을 사다 주셨더니 아픈 아이를 위로하며 보낸 밤센터의 번영을 위해 개인적으로 희생하신 1등 잘 알려지지 않은 어머니의 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전이 오후로 바뀌면서 저는 센터의 식당에서 점심 배식을 도왔어요. 간단한 식사였지만 공동체 의식이 느껴졌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눴고 편안한 웃음과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많은 것을 바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가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지속될 유산을 만들어냈어요. 몇 달을 서울에서 지내다 보니 다가오는 겨울의 한기가 서울 거리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피치와 저에게는 이곳에서의 첫 겨울이었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와 추위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첫눈이 내리는 광경에 눈을 떴을 때 도시는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어요. 창밖을 봐요. 엄마. 동화 같아요. 피치가 속삭이듯 속삭이는 목소리에 그 순간에 마법이 가득했어요. 아이들은 추위로 인해 볼이 발갛게 상기된 채 웃고 뛰어놀며 기쁨을 전염시켰어요. 피치도 그들과 함께 새로 만난 친구들과 눈사람을 만들며 웃음소리가 겨울의 숨결 위로 솟구치는 멜로디가 되었어요. 피치와 저는 지역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불우이웃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돕기로 했어요.
이 경험은 겸손하고 계절의 진정한 본질을 일깨워주는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어요. 각자의 사연과 어려움을 가진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쉼터에서는 음식 냄새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소리로 희망이 느껴졌고, 아무리 어두운 겨울이라도 빛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서울의 겨울은 낯선 사람의 친절과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품은 사랑에서 오는 따뜻함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추위와 따뜻함, 그리움과 새로운 추억, 눈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공존하는 대조적인 계절이었죠. 겨울의 추위는 소리 없는 파수꾼처럼 서울을 뒤덮었고, 성에가 낀 창문과 입김이 안개로 변한 공기에서 그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겨울의 한가운데가 지나고 설날의 축제 분위기가 남아있는 서울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온정을 베풀었어요. 언제나 왁자지껄한 분위기의 도시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공동체의 정을 이어가자고 속삭이는 듯했어요. 피치와 저는 베푸는 것이 곧 받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분명했고, 이 계절을 맞아 기부의 순환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그 아래 탄력 있는 초록빛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우리는 기부의 정신이 응원이 필요한 작은 마음들에게 세상을 의미할 수 있는 지역 어린이집을 위한 자선 행사를 기획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계획을 세우고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 상점과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겸손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담은 응원을 받았어요. 자선 행사 당일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한 밝은 태양과 함께 도착했어요. 어린이집은 게임과 음악, 웃음소리로 가득 찬 기쁨의 축제가 되었어요. 피치는 무한한 에너지로 어린아이들을 게임과 춤으로 이끌며 행복의 등불이 되었고, 피치의 웃음소리는 이날의 환희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선율이 되었어요. 이 행사는 단순한 기부와 지원의 성공을 넘어 공동체의 승리이자 인류의 공유였어요. 낯선 사람들이 친구가 되었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려는 손길이 이어졌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아이들은 피치와 제 주위에 모여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아이들의 포옹 감사의 선물이었고, 아이들의 미소는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것의 정수를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아이들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랐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빛이 우리 자신의 길도 비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아늑한 거실에 앉아 그날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때, 피치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남을 돕는다는 건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아요. 피치는 저를 바라보며 긍정의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래 얘야, 나는 피치의 손을 잡고 대답했어요. 기부를 할 때 우리는 많은 기쁨과 사랑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중 하나예요. 피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계속 베풀고 싶어요. 라고 말했죠. 저는 피치의 그 단순한 대답에서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 피치가 서울에서 배운 교훈을 가슴에 품고 나눔의 정신이 그녀의 존재 일부가 될 미래가 보였어요. 우리는 어머니를 잃은 후 치유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이 도시에 왔고, 그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를 포용하는 공동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전통, 연결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문화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눔의 선물, 진정한 사랑의 표현, 그리고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유산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피치를 침대에 눕히자 기쁨으로 베풀고 풍성하게 받았던 마음의 안식처인 피치는 쉽게 잠이 들었어요. 달빛이 피치의 평화로운 얼굴에 은은한 빛을 비추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울에서의 여정이 단순한 삶의 한 장이 아니라 모든 친절과 교감의 순간, 소중히 간직할 추억과 함께 계속 써내려갈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여성이 바둑을 맹연습하고 있는 뒷모습이 보이네요. 그녀를 가까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바둑 실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따르릉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더니 그녀가 씩씩대며 전화기가 있는 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더니 이내 고래고래 악을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사기인 거 나 다 알아요. 누굴 바보인 줄 알아요. 당신 나라 한국으로 돌아가요. 당장!
대체 한국 사람이 그녀에게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녀가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까요? 그녀가 어떤 위기에 빠진 것은 아닐까요? 함께 그녀의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죠. 저는 폴란드에서 바둑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제니퍼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는 엄마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한 명 있죠. 요새는 사춘기라 저랑 잘 이야기를 나눠주지는 않지만요. 바둑이라는 스포츠는 그나마 나이대가 높은 선수들도 꽤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바둑 종목의 인기가 꽤 나쁘지도 않아서 대우도 나쁘지 않죠. 제가 늦은 나이에 바둑 선수가 직업이 된 건 정말 우연한 기회였어요. 이제 아이도 많이 컸고 원래 했던 직업으로 돌아가려니 그동안 쉬었던 그 공백 기간이 제 발목을 잡았죠. 이젠 드디어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할 수 있는 게 없더군요. 그렇게 무기력하고 막막한 상태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바둑 경기를 보게 됐고 확 집중이 되더라고요. 무언가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실타래가 꼬여버린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해소감을 주더군요. 그래서 무작정 동호회에 가입을 했고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연습을 했고 연습량이 늘어서 그런지 점점 실력도 쌓이더라고요. 실력이 쌓일수록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생겼습니다. 무언가에서 성취감을 얻는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오랜만에 겪는 감정이었거든요. 제가 바둑을 애정하는 만큼 좋은 결과 성과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선수들이 모여있는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를 찾는 전화라고 하더군요. 저는 의아했죠. 저를 찾을 거면 휴대폰으로 걸면 될 텐데 누굴까 궁금했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것도 방송국 PD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대회 상금을 굉장히 높게 걸어서 한국의 한 리조트에서 챔피언십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저에게 참여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였죠. 선수 2명만 추려서 말이에요. 우리가 와서 한국 외 각국 선수들과 대회를 진행하는 모습들을 생생히 찍을 거라고 말해주었죠. 올 선수는 우리 측 팀에서 선별해서 오는데 꼭 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저는 조금 생각해 본다는 이야기만 한 채 끊으려 했는데 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온다면 우리 선수들의 항공비와 숙소비는 물론 식비 거기서 지내는 동안 여가비, 문화비 지원도 가능하며 통역사도 그리고 출연료는 대회 상관과는 별개로 또 지급한다고 말했죠. 너무나 파격적인 제안에 저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통화를 끊고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저에게 와서 무슨 일이냐, 무슨 전화냐 걱정을 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을 만큼 이상한 제안에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하며 그냥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요즘 사기꾼이 많으니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최근 한국이 세계적으로 너무 주목을 받고 있어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사실은 중국인들이 한국인이라 말하고 그렇게 사기를 많이 치고 다닌다면서요. 조심해서 나쁠 것 없으니 저도 알았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얼마 전 있었던 그 전화를 애써 까먹으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게 진짜라면 꼭 가고 싶을 만큼 엄청난 제안이었으니까요. 그날도 그냥 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또 저를 찾는 전화라며 받으라고 했죠. 다시 받으니 그때 그 PD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들었던 말도 있고 해서 그만하셔라, 이게 말이 되냐고 말했죠. 그러자 그 PD라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증, 명함, 회사 주소, 대회가 열리는 정보 등을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고 인터넷 같은 것도 잘 할 줄 몰라서 그게 맞는 것인지 혹은 위조가 된 것인지도 구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딸이 아무 인터넷 주소나 클릭하지 말라는 말을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우선 클릭은 하지 않고 있었죠. 그 PD는 왜 그렇게 못 믿으시는 거냐며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이더군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먼 나라에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우리에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친절이나 호의를 베푸는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이거 사기인 거나 다 알아요. 누굴 바보인 줄 알아요. 당신 나라로 돌아가요. 중국으로 당장. 그러자 그 PD는 막 웃더니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저를 보자 동료들이 이제는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해보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그간 들었던 이야기와 어떤 제안들이 있었는지 말해줬죠. 역시나 저희 반응과 남편의 반응과도 별 다를 게 없었어요. 저희 동료들 모두가 이상한 사람한테 잘 못 걸려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런데 그날 마침 센터장님이 오시는 날이라 한 번 더 센터장님에게 확인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장님이 도착하고 저는 찾아가 바로 물었어요. 한국에서 이런 전화가 왔었는데 정말 그런 대회가 있는 게 말이 되냐며 말이죠.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안 그래도 한국 프로바둑협회장에게 전화가 왔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몇 번이나 방송 촬영 협조를 부탁했는데 절대 안 한다고 거절당했다며 설득을 좀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전화가 진짜였다는 사실도 놀라웠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베네핏들도 그렇게 많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정말 민망한 실수를 범했다는 거에 사과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PD의 연락처를 몰랐기 때문에 뭐 어쩔 도리가 없었죠. 이틀 정도 후 체육관 센터에 전화벨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받을게요. 저는 그 따르릉 소리를 듣자마자 빛의 속도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자 그 PD가 맞더군요. 어찌나 반갑던지 저도 모르게 왜 이제야 전화를 건 거냐며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이어서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유럽에서 살게 되면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거든요. 함부로 누구를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나 유럽권으로 여행을 오고 처음 와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말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유럽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나빠지니까요. 하지만 유럽은 가장 큰 경쟁력이 여행객들에게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객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런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계속 늘면 늘었지 전혀줄 생각은 없습니다. 창피한 일이죠. 저도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은 건 물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딸에게도 늘 조심시키는 걸 잊지 않죠. 그냥 그런 건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숙명 같은 거라 이상하거나 불편하게 느끼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저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희 동료 2명과 저까지 3명이서 대회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으니 1억이라는 상금 금액도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열정에 불탔어요. 그간 아이랑 남편이랑 가기만 했지. 저 혼자서 해외로 이렇게 가는 것은 처음이라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떨리더군요. 딸은 자기도 한국에 꼭 가보고 싶었다며 데려가라고 했지만 곧 시험 기간이라 그러기엔 어려운 일정이었어요. 대신 딸이 부탁했던 딸이 좋아하는 K-팝 아이돌의 한정판 굿즈와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파는 마스크팩을 캐리어에 가득 싸서 오기로 약속했죠. 그렇게 저는 엄마가 아닌 저 혼자만으로 개인으로 떠나는 첫 해외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마 어딜 가도 그렇게 설레었을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평생 해본 적도 없지만 그냥 어디든 간다는 그 사실만으로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비행을 하고 나서야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가는 동안 비행기에서 한국 영화 몇 편을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의 외모에 좀 감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둘러보자 한국인 승무원들도 모두 인형처럼 깨끗한 피부라는 걸 알았죠. 왜 딸이 마스크팩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저도 한국에 대한 정보를 일본과 중국의 옆에 있는 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해준 이야기가 기억나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정작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른 나라 사람들만 위험할 거라고 걱정한데 너무 웃기지 않아? 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북한에서 도발했다는 기사를 보면 코웃음을 치고 그냥 일상을 살아간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였다면 수색을 하고 우린 모두 또 어떤 곳이든 가지 못하고 불안에 떨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유럽에서 테러도 폭동도 많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몇 명의 사람도 그런 일에 휘말리거나 그런 일을 겪은 지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아무리 위협을 해도 굳건하게 각자 할 일을 그대로 한다는 그 말이 뭔가 너무 멋지게 다가왔어요. 한국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이도 그 말만으로 그들의 국민성이나 그들의 민족성을 느끼기엔 충분했으니까요. 그러고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느끼는 건 공항에 내려서 10분 만에 였던 것 같습니다. 공항에 내려 우리는 통역사와 만나기로 한 게이트를 찾느라고 안내 데스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몸을 기대고 자기도 하고 휴대폰을 콘센트에 꼽아 충전을 해두고 누가 그 휴대폰의 주인인지도 모르게 보이지도 않더군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소지품을 어디든 꺼내 올려두고 있었고 모두 자신의 대화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지 자신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가장 우리나라의 공항과 다른 점이라 충격적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폴란드는 그래도 다른 유럽에 비해서는 안전한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우리가 느끼기에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의 번화가에는 정말 관광객 반 소매치기 반일 정도로 귀중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만큼 위험하죠. 또 그만큼 위험한 곳이 또 공항입니다. 공항은 사람들이 잘 흥분하고 원래 컨디션과 같지 않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를 틈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많죠. 그런데 한국의 공항은 우리나라의 공항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서 단 10분 만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단박에 알아버렸어요. 저도 휴대폰을 켰고 남편에게 잘 도착했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먼저 한 말은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었어요. 그건 뭐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였죠. 정말 그런 일일 수도 없이 겪었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으니까요. 조심 또 조심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드디어 우리는 통역사와 만났습니다. 안녕 반가워. 제가 유일하게 연습해 간 한국말이었어요. 그 통역사는 아주 옛되어 보이는 주혁이라는 친구였어요. 대학원생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사실 많아봤자 고등학생 정도로 봤는데 한국인들은 정말 똥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의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는 주역을 따라다니기로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말해준 대로 절대로 모든 걸 믿지는 않고 경계를 하자 생각이 있었어요. 주혁은 방송국 PD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저와 우리 팀까지 총 3명은 그를 따라 움직였죠. 택시를 타고 움직였는데 택시가 작은 택시부터 아주 큰 밴 모양의 택시까지 원하는 대로 골라서 타기만 하면 됐죠. 차량 내부에 타니 무선 충전은 물론 비즈니스석처럼 생긴 좌석 모양의 우리는 서울까지 아주 발까지 뻗고 편하게 도착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저희 소리 지르는 걸 들었던 방송국의 PD를 만나러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디로 숨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무척이나 쪽팔렸거든요. 제가 얼마나 의심하고 버럭 화를 냈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저와 그간 통화를 나눴던 PD는 예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여리여리한 소녀더군요. 목소리로 들었을 때와는 너무 다른 외모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분명히 보내준 신분증 사진엔 이렇게 마른 줄 몰랐거든요. 아와서 생각해보니 한국 사람들 중에선 비만을 거의 못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습관이 좋다는 걸 음악 유튜브 채널에서 본 적이 있는데 비만율도 거의 없는 걸 보고 선한국의 모든 것들이 괜히 이슈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게 새삼 느껴졌습니다. 예진 PD는 우리에게 한국에서 임금이나 수입이 생길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와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증명사진도 달라고 했죠. 제가 그걸 챙겨야 한다고 동료들에게도 말해주기로 해놓고 깜빡해버린 겁니다.
유럽에서는 정말 증명사진이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다 여러 장씩 가지고 있는데 그걸 까먹고 두고 오다니 뭐 제 잘못이니까요. 한국에서 제 돈으로 새로 다 찍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혁에게 사정을 말하고 사진을 찍으러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죠. 하지만 우리 셋이라고 치면 인당 5에서 7만 원이 기본인 우리나라의 가격을 생각하니 부담스러운 비용이긴 했죠. 제 표정이 침울해 보였는지 예진 PD는 저에게 왜 그러냐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줌마라 깜빡깜빡해서 이런 일을 만들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죠. 예진 PD는 괜찮다고 웃으며 여기 앞에 24시간 무인 사진관이 있으니 거기서 해결하면 된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아니 무인이라니 그러고 24시간이라니 우리나라였으면 아마 그 기계를 싹 뜯어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웃음이 피식하고 나더군요. 우선 우리는 모두 배가 고픈 상태라 다 같이 모여 떡갈비라는 음식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사진을 찍기 바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그냥 일반 한식집이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가 나오는 색감이 조화로웠습니다. 저는 찍는 사진마다 기다리고 있을 우리 딸과 남편에게 보내주었어요. 연애할 때 이후로 남편이랑 이렇게 많이 연락을 했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예진 PD가 말한 대로 정말 무인 사진관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리모컨을 눌러 증명사진이 가능했고 몇 초 만에 인화가 되어 나오더군요. 한국에서 산다는 건 어떤 걸까? 점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내일 아침에 해외 국적과 한국 계약시 작성에 필요한 서류들을 국가기관에 가서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찍은 사진과 여권을 꼭 가지고 나오라고 했어요. 저는 바로 내일이면 시합인데 너무한다 싶었죠. 그 서류가 없으면 우린 경기에 참가하기도 어려운데 일부러 한국팀을 우승시켜 주고 싶어 그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류가 오전 중에 모두 완료된다는 것이 우리에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는 뭐든 못할 게 없다는 걸 바로 눈앞에서 증명해 보이더군요. 불가능이 없다는 나라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원하는 시간에 빠르게 어떠한 것들도 이용할 수 있었죠.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빠른 행정 처리 속도를 보고 우리나라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 속도를 본다면 아마 그 담당자들의 일 처리 속도는 정말 나무늘보라 생각하시면 딱 비슷할 거예요. 그들은 일을 하는 게 마치 업무가 끝날 시간만 기다렸다 시간을 채우고 집에 가는 듯 보여요. 그런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일정이 생기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날 하루 일정은 넉넉히 비워두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리조트로 향해 대회에 잘 참석을 했고 아쉽게도 32강에서 더 올라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들은 예진 PD와 한국 구경을 하는 모습들을 담으며 한국에서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죠. 저는 예진 PD에게 정말 고맙다는 손편지를 작성해서 건넸어요. 처음 시작은 우리가 비록 삐걱거렸지만 덕분에 이렇게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웠다. 고 저의 진심을 담고 담아 적었죠.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제가 모르고 오길 오히려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푹 빠진 채로 이것저것을 모두 다 즐겨볼 수 있었거든요. 편견이 있으면 오히려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저는 한국에 대해 워낙 백지 상태였는데 이번 방문 기회로 인해 아주 예쁜 색들로만 채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죠. 그렇게 다시 저는 저희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이 말한 마스크팩을 캐리어에 가득 싣고서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조금 살아보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제가 그렇게 마치 연애할 때처럼 돌아가 행복해하는 걸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다고 행복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살자는 의견이었어요.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해보기 위해 그의 말대로 따르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가서 살 수 있는 비자를 알아보고 서류를 발급하러 다니고 있는데요.
아마 한국에서는 하루 이틀이면 되고도 남았을 그 시간들을 여전히 저는 여기서 아직도 이렇게 순서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네요. 아직도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산더미인데 저는 그 많은 시간들을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어서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뿐이네요. 다음 달에는 저도 한국에 갈 수 있겠죠. 부디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